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평균의 굴레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 때문 아니냐는 거죠. 당신의 삶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평균적인 삶의 경로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 얻고 그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거요.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이 글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고유한 가능성을 억누르고 뭐랄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시스템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단계마다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설계, 이 보이지 않는 통제는 대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글은 그 시작을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보고 있어요. 자본가 계급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막 떠오르던 그 시기요? 네, 바로 그때입니다. 이전 시대의 농부들은 가난하긴 했어도 자신만의 시간과 리듬에 따라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을 공장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좀 자유분방한 개인들을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규격화된 노동자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자료에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표현이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바로 인간의 가축화라는 표현이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인데 이 글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가축화라니? 예를 들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경주마로 만드는 것처럼요.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잠재력은 제거하고 오직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춘 평균적 인간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본가 입장에서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부품 같은 게 필요했으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부품. 그래서 교육, 군대, 사회 시스템 전체가 이 평균 인간을 찍어내는 거대한 훈련소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죠. 잠깐만요. 인간의 가축화라니 저는 이게 거의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산업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의 뉘앙스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비밀회의를 열어서 모든 걸 계획했다. 이런 식의 음모론과는 달라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시대의 지배 계급,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구축되고 또 강화되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이 지배자라면 통제 불가능한 천재들로 가득한 사회랑 예측 가능하고 수능적인 평균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 중에 어느 쪽을 원하겠는가? 답은 그렇죠. 그 시스템을 시대별로 주도했던 설계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요? 이 글은 먼저 20세기를 정치의 시대로 규정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였다는 거죠. 국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념이나 체제와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한 목표를 가졌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나 영국의 처칠 같은 인물들이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선상에서 언급되더라고요. 대중을 관리하려 했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이들을 묻기에는 그 방식이나 목적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자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그 부분이 이 글의 가장 도발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자료의 논지는 이래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나 처칠의 전신외각은 복지나 국가 단결이라는 긍정적인 명분을 내세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본질은 국민 개개인을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효율적인 부품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히틀러나 스탈린, 마오쩌둥은 이념과 공포를 이용해서 개인을 말살하고 국가에 완전히 종속시켰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평균적 집단을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이 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당근을, 다른 한쪽은 채찍을 썼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고유성을 지우고
국가의 목적에 맞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권력의 축이 국가에서 자본, 특히 소수의 글로벌 슈퍼리치들에게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설계자들이 등장했군요. 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그리고 빌 게이츠를 지목하죠. 이 세 사람의 접근 방식도 미묘하게 다르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을 한번 보죠. 이건 단순히 물건을 추천하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이. 네.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의 알고리즘은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욕망 자체를 예측하고 평균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아,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건 샀다. 이런 메시지요. 바로 그거죠.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를 평균에 맞추게 하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단순히 소비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의 표준 자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전기차, 우주탐사, 위성 인터넷 같은 것들로요. 정확합니다. 머스크는 기술 권력으로 미래 사회의 인프라,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장 자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가 만든 표준 없이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판을 새로 짜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 빌 게이츠는 재단을 통해서 기후변화나 보건 문제 같은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는데 이건 역시 세상을 자신의 비전대로 설계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론 다른 둘에 비해서는 훨씬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고 덧붙이긴 하지만요. 결국 이들 모두 플랫폼과 데이터라는 새로운 성벽을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이야기는 좀 거대하게 들리는데요. 지금 여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눈에 보이는 독재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글은 그 지점에서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드러나는 공권력의 이중잣대입니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바로 그걸로 상징되는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성이죠. 그게 단순히 특정 사건의 판결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자료의 추측에 따르면 이건 기득권 세력이 다수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요? 네. 우리에게 밉보이거나 정해진 선을 넘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다는 거죠. 이런 불공정한 판결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튀는 행동을 삼가면서 평균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와,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공포를 이용한 간접 통치가. 생각해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그렇죠. 또 다른 장치로는 지식의 권력화를 꼽았죠. 맞습니다. 일부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 일부러 어려운 전문 용어, 이 글에서는 이걸 현대판 라틴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대중이 시스템의 본질이나 모순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아,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벽으로 사용한다. 네,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도구로 쓴다는 비판이죠. 결국 이 모든 장치들이 우리를 평균이라는 틀 안에 가두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글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심리학자 에이브라햄 매슬로우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고유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데 왜 우리 사회는 오직 단 하나의 평균이라는 잣대, 단 하나의 성공 모델에만 집착하는가? 이것은 생물학적 섭리 자체를 거스르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태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잣대가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설계된 평균의 허들 경기라는 표현으로 요약하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죠. 이 허들 경기 목록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만 있어도 숨이 차네요. 네, 한번 들어보죠. 10대 때는 명문대 진학이라는 단 하나의 허들. 그쵸. 이때 모든 개성과 가능성을 다 포기해야 하죠. 20대가 되면 대기업 입사를 위한 규격화된 스펙 쌓기. 모두가 똑같은 경쟁에 내몰리고요. 네. 30대 수도권 아파트와 남들 보기에 번듯한 결혼이라는 허들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된다.
사실상 평생 갚아야 할 부채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죠. 아, 그리고 40대는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채 자녀를 다시 사교육 전쟁터로 밀어넣는다. 이건 거의 비극의 대물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반문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트랙에서 이탈했을 때 감수해야 할 사회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글은 그 딜레마 자체가 바로 설계의 일부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딜레마 자체가요? 네, 허들을 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공포를 너무나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50대에는 노후 자산 압박, 60대에는 사회가 정해놓은 노년의 이미지에 갇혀서 쇠락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까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이 트랙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단계의 허들을 넘는 게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빠져나오기 힘든 다음 단계의 굴레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군요. 네. 평생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설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없는 압박이 낳은 결과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바로 드러나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건 이제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니지만 20년째 부동의 1위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년째요? 특히 10대부터 40대까지요.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 이 평균의 허들 경기, 개인의 숨통을 얼마나 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통계가 너무나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인가요? 이 글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오,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평균적인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나만이 걸을 수 있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라. 즉, 허들을 더 잘 넘기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경주 트랙 자체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길을 가라.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해결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 겪게 될 불안감과 고립감이 엄청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 나의 고유한 개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단독자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단독자로서. 네. 안전한 울타리처럼 보이는 그 평균을 부수고 나가는 용기 있는 선택의 순간에 비로소 개인의 잠재성이 불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통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시스템이 정해놓은 트랙을 벗어나는 용기, 그리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그 주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분석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평균이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막막한 자유와 지독한 불안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트랙을 벗어나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당신의 삶에서 평균이라는 경주 트랙을 벗어나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계속 미뤄왔던 아주 사소한 시도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굴레에 균열을 내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